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그것을 이선영 쪽으로 밀어왔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고 그 아래로 계약서에 흰 모서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고 음식 냄새가 따뜻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이선영은 그 순간 자신이 전혀 낯선 방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선영의 하루는 늘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서울 외곽 한강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낮은 언덕 아래에 오래된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물결이 몇 번이나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골목만은 끝내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한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기와 끝이 조금 들려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지 오래였습니다. 대문의 경첩은 녹슬었지만 열리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선영이 살았습니다. 72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저 집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친한 사람들은 이 여사님이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불을 일찍 껐습니다. 낡은 감색 코트를 즐겨 입었고 장바구니는 항상 왼손에 들었습니다. 핸드폰은 오래된 폴더형이었는데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그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과부가 된 지 오래된 조용한 노인. 그것이 사람들이 이선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선영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4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십 년째 몸에 새겨진 리듬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에 잠시 섰습니다. 이른 새벽의 공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맑았습니다. 서울의 소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고요를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남편 박성태가 살아있을 때도 그 시간만큼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선영이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으면 8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고 그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혼자 먹었어? 이선영은 웃지 않고 국을 한 그릇 더 올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아침이었습니다. 성태가 처음 건설 일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변변한 자본도 뚜렷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이선영이 친정에서 가져온 얼마 되지 않는 돈과 성태의 지인에게서 빌린 자금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개발 사업에 지분을 하나 사들였습니다. 가능성보다 무모함이 커 보이는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선영은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성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그 사업의 방향을, 앞으로 서울이 어디로 팽창할 것인가를. 그녀는 지도를 펴놓고 혼자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분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한 사업이 성공하면 다음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성태는 현장을 뛰었고 이선영은 숫자를 보았습니다. 서류를 읽었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뿐 회사는 두 사람이 함께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한강개발이라는 이름이 제게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선영은 여전히 그 낡은 한옥의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한 주 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부엌에서 혼자 물을 끓이다가 그에게 늘 올렸던 국 한 그릇을 습관처럼 더 올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그릇을 받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이후로 이선영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지분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딸에게도. 딸 유진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고집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녀는 오래 지켜보아 왔습니다. 유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누군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게로 땅을 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유진은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한강개발의 젊은 CEO였습니다. 유진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믿음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더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딸이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늘 바쁘고 밝았습니다. 이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 잘 챙기라고. 밥은 먹었냐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끊기면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영이 성태와 함께 처음 살림을 차린 곳이었습니다. 유진이 첫걸음을 뗀 마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화해하고 웃었던 부엌이 있었습니다. 성태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마당의 나무 의자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먹으러 와요. 도연 씨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이선영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다 멈추었다. 다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른 저녁빛이 길게 누워 있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부터 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함을 든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대문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강개발 개발기획팀. 이선영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대문 앞에 꽂아두고 간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와 부엌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좀 더 든 남자가 왔습니다. 팀장급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첫 번째 사람보다 부드러웠고 말도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강 조망이 확보된 입지, 수조 원 규모의 사업, 그 중심에 놓인 이 골목. 이선영은 마당 안쪽에 선 채로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선영은 그가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주변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 새 하나씩 떠났습니다. 40년을 이웃으로 살던 옆집 최 씨 내외도 지난달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삿짐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던 날 최 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선영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소음 대신 어떤 무게가 들어찼습니다. 이선영은 마당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손끝으로 감나무 기둥을 짚었습니다. 껍질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성태가 이 나무를 심은 것은 유진이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애가 크겠지
라고 성태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그 말대로 자랐고 유진도 그 아래에서 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팔 수 없었습니다.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영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쌓인 것들이 어디로도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였고 그중 한 명은 법무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조항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감정가의 몇 %를 더 얹은 보상금, 이주 지원. 이선영은 서류를 보지 않고 그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수용이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원만한 협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절해도 됩니까? 남자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물론 권리는 있으십니다. 다만 사업 일정이 있다 보니 이선영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얼굴을 보며 짧게 눈짓을 나눴습니다. 이선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받아두었던 봉투들을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한강변 일대 조감도, 개발구역 경계선, 그 선 한가운데 표시된 이 집의 위치. 이선영은 지도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성태와 함께 앉아 지도를 펴놓던 그 옛날처럼 골목 전체가 개발구역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집은 도로가 지나가야 할 자리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설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집이 없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시작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선영은 지도를 다시 접었습니다. 며칠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방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고 장을 보았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그래. 저번에 회사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이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도현 씨한테요. 엄마, 저희도 입장이 좀 어렵거든요. 사업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알아. 엄마가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조건을 좋게 해준다고 하던데. 이선영은 부엌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아직 여린 잎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그 집에 언제 마지막으로 왔어? 유진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석이요. 그래. 이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폴더를 닫았습니다. 창밖의 잎들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녀를 통해 일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선영은 어느 쪽이 더 아픈 일인지를 당장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집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변호사 이도윤. 아직 그 번호로 전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덮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현관은 넓고 밝았습니다. 이선영은 신발을 벗으며 잠깐 멈추었습니다.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 부모의 것으로 보이는 낯선 구두도 한 켤레 더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은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만든 것과 배달로 온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 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정중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지나치게 따뜻했습니다. 이선영은 자리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사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강도현은 말이 많았습니다. 사업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집값 이야기. 유진은 그 옆에서 음식을 더 담아주고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선영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사위의 어머니가 한 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치워지고 차가 나왔습니다. 강도현이 일어나 서랍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가져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이선영 앞에 놓았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선영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의 두께와 모양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사업 아시죠? 저희 회사 프로젝트인데 장모님 댁이 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연습된 차분함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안을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진이 밝고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현의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법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그 침묵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치매 판정, 후견인 신청, 강제 입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서가 봉투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이선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구기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말 듣는 게 좋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딸이 이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찻잔을 두 모금 비웠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유진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이선영은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봉투의 서류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로 옆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유진의 떨리는 손가락이 계속 눈앞에 남았습니다. 딸이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덜 아픈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이선영은 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이선영은 가방 안에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첩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가 라디오를 낮게 틀어놓았습니다. 밤 뉴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양쪽 집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진 곳이 없었습니다. 이선영의 집만 처마 아래 작은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익숙한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태의 사진이 있는 선반, 낡은 장롱, 마루 끝에 창문.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도윤, 변호사.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법적인 방법을 꺼낸 순간 이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 수첩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영은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더폰을 펼쳤습니다. 전화할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되었습니다. 도윤 씨. 네. 말씀하십시오. 이선영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감나무 가지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내일 볼 수 있겠어요? 오전 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선영은 수첩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나무 결이 오래되어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성태가 직접 대패질해서 올린 천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이도윤이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말이 적고 서류를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태가 살아있을 때부터 인연이 닿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이선영이 한 번도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지만 그는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선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도윤은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는 손이 침착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도윤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사회를 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도 생각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분이 있었습니다. 51%. 성태가 세상을 떠난 뒤 이선영의 이름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SY 홀딩스라는 이름 뒤에 누가 있는지를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윤이 돌아갔습니다. 이선영은 마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성태가 처음 한강개발법인 서류를 가져왔을 때 이선영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성태는 의아해했습니다. 이선영은 이유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잘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성태는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었습니다. 이선영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이한테 짐 주지 마.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성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유진만큼은 그 바깥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 지분이 유진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성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뒤 한강개발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S&E 홀딩스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그날 처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높고 밝았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낡은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잠깐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선영은 이도윤 옆에 서서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4층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선영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모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강도현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이선영은 대답 대신 이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윤이 서류를 이사들 앞에 놓았습니다. 주주명부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읽었습니다. 한 명씩 고개를 드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선영이 말했습니다. 도현 씨, 당신이 찾던 투자사 S&E 홀딩스 있죠. 그 회사 대표가 저예요. 강도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강개발 지분 51%도 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현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한 가지를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류 한 장이 이사들 앞에 놓였습니다. CEO 강도현의 해임입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강도현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햇볕을 받아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저강을 내려다보며 성태와 함께 처음 이 사업을 이야기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더 깊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전에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성태와 함께한 모든 것이 담긴 그 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윤이 조용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방문증을 반납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선영은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이도윤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이선영은 잠시 그 호칭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도로 설계 검토 요청하세요. 한옥을 피해서 낼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선영은 걸었습니다. 차가운 봄 바람이 앞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한옥을 피해놨습니다. 설계를 바꾸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CEO는 조용하고 실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선영이 요청한 것을 군말 없이 검토했습니다. 한옥을 중심으로 작은 공원을 두고 도로를 양쪽으로 나누는 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도면을 다시 그리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공사는 봄이 지나고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골목에 소음이 들어왔습니다.
포클레인이 지나갔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이선영은 창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오래된 이웃들이 떠난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그녀는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쉽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월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집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공사 소음이 가장 거셀 때도 감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자 감이 익었습니다. 이선영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하나씩 땄습니다. 이웃이 없으니 나누어 줄 곳이 없었습니다. 소쿠리 가득감을 쌓아두고 혼자 먹었습니다. 성태가 옆에 있었다면 온 동네에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강변에 새 건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금속의 높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이선영의 집 앞에는 작은 공원터가 생겼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심기지 않은 빈 땅이었지만 봄이 오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강도현 소식은 한 번 들었습니다. 이도윤이 조용히 전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뒤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잘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앞날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진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선영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당기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는 것을 오래 살며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나무가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묘목들이었습니다. 인부들이 흙을 파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선영은 마당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는 처음에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선영은 부엌에서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한 번 더 났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것들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옷은 수수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울었거나 오기 전에 울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이선영은 딸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울지 않으려 했던 아이였습니다. 무릎을 다쳐도 참았고 친구와 싸워도 혼자 방에서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문 앞에 서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릇을 더 꺼냈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올렸습니다. 유진은 마루에 앉아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선영이 움직이는 것을 말없이 보았습니다. 이혼했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국자를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 일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잘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유진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라지 않겠다는 것, 물어보지 않겠다는 것, 그냥 여기 와도 된다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식탁이었습니다. 유진이 어릴 때 숙제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성태가 신문을 펼쳐놓던 자리였습니다. 이선영이 혼자 아침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그 식탁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유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똑같다. 뭐가? 맛이요. 이선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새로 올라간 높은 것들이 한강 너머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집 앞 공원에는 오늘 아침 심은 묘목들이 얕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선영은 유진의 그릇이 비면 밥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유진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선영은 마루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해가 기울어졌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 끝에서 마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진이 마루로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또 와도 돼요? 이선영은 앞을 보았습니다. 공원의 묘목들이 저녁빛을 받아 연한 초록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높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후 그 작은 한옥 마루 위에는 오래된 것들이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감나무도 낡은 식탁도 그리고 두 사람도. 봄은 그렇게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